안녕하십니까. 과탐 내신 특강 교과서 베이스 물리원 정영식입니다. 자,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오늘은 일반상대성 이론 배워보고요. 다음에 우주론, 다음에 우리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입자와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표준 모형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내용입니다. 자, 일반상대성 이론, 지난번에 배웠던 특수상대성이 좀 더 발전하여 일반상대성 이론이 뭔지, 다음에 우주론, 우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음에 기본입자 상호작용이 뭔지 알아보고 이것들로 설명되는 표준 모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좀 많죠? 자, 먼저 가속 좌표계와 등가 원리 등 일반 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에 대하여 이해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속 좌표계 하면 지난 시간에 특수상대성에서 배웠던 관성좌표계와 대비되는 말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 교육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성의 질량이 크면 중력이 강해서 중력 렌즈 효과가 일어나고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음을 정성적으로 이해한다. 물론 계산하는 건 아니고 중력 크면 빛이 휘어지는 것 때문에 어떤 빛의 굴곡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중력 렌즈 효과라고도 합니다. 다음 교육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의 우주 모형을 정성적으로 이해한다. 네, 그래서 현대 우주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대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알아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상호작용과 기본 입자에 대한 표준 모형을 이해한다. 네 가지 상호작용이 뭐냐면 힘 얘기하는 거고요. 기본 입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거고요. 이로부터 표준 모형을 우리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론이 만들어지는데,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입자, 힘의 관계를 표준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거기까지 알아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반 상대성 이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성력이 뭔지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성력 얘를 왜 하냐면 궁극적으로는 가속 좌표계 때문에 그래요. 네, 지난 시간에 특수상대성 이론은 좀 달랐죠. 무슨 좌표계였죠? 관성좌표계였죠. 관성좌표계는 뭐냐면 그 좌표계가 정지 or 등속하는 경우라면, 정지 또는 등속하는 경우의 좌표계라면, 이 가속 좌표계는 그 좌표계가 뭐냐면 가속도 운동해야 되는 거야. 이거와 좀 대비되는 걸로 가속 좌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좌표계에서는 물체가 받는 가상의 힘이 존재하는데 우린 그것을 관성력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성력은 과연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버스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버스가 현재 무슨 운동하냐면 가속도 운동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잠깐 보겠습니다. 버스가 현재 가속도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사람 볼 때는 여기 안에 물체가 하나 있다고 해봐. 그럼 여러분 손잡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손잡이가 뒤로 가는 거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 손잡이가 왜 뒤로 가는지 지금부터 설명할 건데, 자, 가속도가 앞으로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것은 점점점 그렇지, 빨라지는 경우, 또는 드물지만 뒤로 점점 느려지는 경우겠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이 버스는 앞으로 가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어떻게 되냐면 뒤로 마치 가속되는 것처럼 느끼고요. 그게 정확히 요거와 반대 방향의 가속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관성 가속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물체의 질량 m이 있으니까 실제 이 물체가 뒤로 간다는 건 뭔가 힘을 받는 느낌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로 관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 운동하는 이 개 안에 질량 m인 물체가 받는 가상의 힘, 요 ma, 이것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이 관성력은 실제 힘은 아니에요. 근원이 없죠. 그래서 이 관성력에 대한 반작용은 존재하지 않아. 보통 우리는 힘은 작용, 반작용 항상 쌍으로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쌍으로 존재하지 않는 단 하나의 힘, 바로 관성력입니다. 그래서 관성력은 가짜 힘이라고 되고요. 뉴턴 물리학자 자체도 이것을 가상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관성력이 언제 발견되냐, 언제 느껴지냐, 언제 측정되냐, 이 개가 뭐 할 때? 가속도 운동할 때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 운동하는 개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모든 측정 도구죠. 모든 물체는 다
관성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의 바로 가정입니다. 자, 저까지는 뉴턴도 알았고 다 알았어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가속도를 다르게 측정하는 경우야. 자,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정지에 있는데 중력 때문에 물체가 가속도 g를 받는 경우, 자유낙하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다음에 또 하나의 그림은 없어. 지구 아무것도 없어. 우주 공간이야. 그런데 이 우주선이 위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경우야. 그런데 가속도가 하필이면 g라고 한다면 이 안에 있는 물체는 뭐야? 아래로 관성 가속도 g를 가지게 되고 이 자체의 질량 m을 곱하면 관성력 mg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물체는 중력 mg를 느끼는데 여기서 이 물체는 관성력 mg를 느껴. 그런데 결론, 여기 있는 물체는 자기가 지금 받는 이 힘이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구별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큰 특징, 가정은 뭐냐면 등가 원리라고 합니다. 등가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측정하는 관성력과 다음에 지구가 당기는 중력은 구별할래야 구별할 수가 없다. 완전 똑같다.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걸 말해. 이게 뭘 말하냐면 자, 가속도 운동하는 개를 봅시다. 자, 빛을 쐈어. 그럼 빛이 직진하겠지. 이 안에서 빛을 쐈으면 빛이 직진하는데 문제는 이 우주선이 등속하면 똑같이 가기 때문에 직진으로 관측이 돼요. 문제는 이 우주선이 가속할 때야. 우주선이 점점 가속하면 빛은 상대적으로 이건 가속이 안 되니까 빛은 내려가는 것처럼 관측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은 관성력 받는 효과인데 아까 봤듯이 관성력 받는 효과와 중력 받는 효과를 구별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속좌표계에서 느껴지는 이 빛의 휘어짐 역시 중력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질 거다라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빛이 중력이 있는 곳에서 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 자, 보통 중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질량이 있는 물체를 당기는 게 중력이야. 빛은 질량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지금도 빛은 질량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은 원래 지구가 당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지구가 빛을 당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질량이 큰 태양, 더 잘 당길 수 있다는 거야. 더 질량이 큰 더 큰 항성, 빛을 더 당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이전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였어요. 빛은 질량이 없거든. 만유인력 안 받아. 휘지 않아야 정상일 것 같지? 그런데 실제 큰 질량이 큰 물체 옆에서 빛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주장이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빛이 휘어져? 보여줘봐 라고 했겠죠. 그것을 관측해야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바로 증명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현상이 바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이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중력 렌즈 볼게요. 만약에 매우 질량이 커서 매우 중력이 강한 행성이 있다면 그 주변으로 뭐다? 빛이 휘어질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빛이 휘어지는 건 보통 렌즈에서 휘어지니까 렌즈 효과를 낸다 해서 중력 렌즈라고 합니다. 자, 퀘이사가 4개로 관찰되는 거 좀 이따 사진을 볼게요. 아니, 미리 볼까? 자, 요 그림 잠깐 볼게.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요 가운데 있는 게 우주단이야, 우주단. 행성이 많이 모여 있는 우주단입니다. 그리고 퀘이사가 여기 바깥에 있고 여기 반대편에 있고요. 여기 지구에서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사람이 퀘이사를 관측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퀘이사가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빛이 직진하다가 요렇게 휘어서 눈에 들어온다는 거야. 요렇게 빛이 휘어서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사람 눈은 빛이 휘면 직진한다고 생각하니까 퀘이사가 여기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퀘이사가 하나, 둘, 셋, 반대편에 4개까지 보이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 둘, 셋, 4개의 퀘이사가 보이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 우주단이고요. 그러니까 항성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별이 여러 개가 보이는 현상, 바로 뭐 때문이다? 중력에 의해 빛이 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공간의 휘어짐.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주 큰 질량을 가진 행성이 있어요.
그쵸? 자, 원래 여기에 뭐 다른 질량시대 운동하면 당연히 중력을 받아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 중력받는 거 역시 어떻게 보면 중력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가속도계로도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빛이 휘어진다는 거죠. 빛이 휘어진다는 건 뭘 말하냐면 시간도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수상대성 요소 얘기했죠? 광속이 뭐예요? 광속이 일정할 때 시간이 서로 달라져. 시간이 팽창되고 길이가 수축되는 걸 관측했듯이 일반 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야. 자, 질량이 없는 빛이 공간에서 휘어져. 그런데 이것을 중력으로 얘기하려니까 좀 곤란한 거야. 왜냐면 빛은 질량이 없거든. 그래서 아예 중력이 강한 행성 주변으로 공간이 휘어졌다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눈으로 보는 거죠. 그전에는 큰 행성 주변에 중력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빛의 휘어짐을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매우 중력이 큰 물질, 질량이 큰 물질 주변에는 차라리 공간이 휘어져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빛의 휘어짐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행성의 운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공간이 휘어진 걸로 인식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매우 질량이 큰 물체 주변에는.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하냐? 시공간이 휘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이건 뭐냐면 자, 사과가 떨어지는 거죠. 사과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 요 간격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력이 큰 곳에서는 뭐다? 이것은 중력에 의해 간격이 좁아진 거다라고 봐서 이렇게 공간이 휘어진 걸로 인식하자. 그러면 빛의 휘어짐도 설명이 되니까. 그래서 매우 질량이 큰 물체 주변에서는 이렇게 시공간이 휘어진 걸로 보면 빛이 원래 그냥 직진해야 되지만 공간이 휘어졌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A처럼 휘어지는 게 당연히 설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공간 휘어짐으로 우리 이해하자라는 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새롭게 보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뭘 볼 거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특수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 다음에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 특수 상대성 이론은 왜 특수일까? 그거는 관성 좌표계에 한해서 설명하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거 이외에 가속 좌표계를 포함해서야. 그래서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팽창, 질량 증가 이런 것들은 특수 상대성 이론 설명이 가능해. 그런데 빛의 휘어짐,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빛의 휘어짐, 중력 렌즈 효과, 시공간의 휘어짐 이것은 다 일반 상대성의 이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있는데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성의 세차 운동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행성은 뭐야? 타원 궤도로 돈다 그랬죠? 그런데 태양 주변에 수성이 돌아. 이 수성이 타원 궤도로 돌면 가장 가까운 데를 근일점이라고 해.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 근일점이 자꾸 변하는 거야. 점점점. 근일점이 변하는 것은 뉴턴 역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서 뭐가 필요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필요했다는 거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이 근일점의 변화가 바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수성의 세차 운동은 뭐다? 수성의 세차 운동은 뉴턴 역학으로 설명이 안 되고 오로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휘어짐 당연하고요. 자, 빛의 휘어짐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별이 있어요. 별로부터 빛이 오는데 원래 별의 위치는 실제는 여기야. 근데 태양에 의해 빛이 휘어지면서 마치 지구에서는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관측되는 거죠. 이런 빛의 휘어짐 역시 뭐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고요. 자, 중력파. 중력파는 뭐냐면 이제 매우 질량이 큰 물질, 매우 질량이 큰 물질이야. 예를 들면 여기 두 개의 조그만 점 보이나요 혹시? 이 두 개의 점 매우 질량이 큰 거라고 합시다. 블랙홀이죠. 블랙홀 하나에. 이 블랙홀이 서로 돌면 이 주변에 시공간이 계속 휘어지는데 그게 돌면 뭐야? 어떤 주기적인 현상을 가지겠죠? 그럼 시공간의 휘어짐이 주기적으로 변해요. 이렇게 시공간의 휘어짐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현상, 이것을 일컬어 뭐라 하냐? 중력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블랙홀은 뭐냐면 역시 질량이 매우 큰 행성이 붕괴되면서 그 주변에 시공간이 매우 극단적으로 휘어지는 거, 이것을 블랙홀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기를 딱 보고 이 보기는 일반 상대성 이론, 이 보기는 특수 상대성 이론 딱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얘기. 여기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자, 뭐냐면 가속도 운동하는 계에서는 가속 좌표계에서는 자, 빛이 휘어져요. 그쵸? 빛이 휘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 많은 경로를 가겠죠?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측정이 돼. 즉, 시간 팽창이 일어나. 자, 선생님, 시간 팽창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맞아. 하지만 차이가 있어.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런 거지.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은 만약에 움직이는 우주선 안에 A, 다음 밖에 정지에 있는 B가 있다고 해. 자, 여기 있는 시계는 얘가 볼 때 팽창돼. 그치? 거꾸로 여기 있는 시계는 우주선에서 볼 때 팽창되는 거야. 서로 상대적이지. 네 시간이 늦게 갔어. 네 시간이 팽창됐어. 아니야. 너 시간이 팽창됐어. 요거 보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서로 상대적인 거야. 자, 그런데 가속 좌표계는 그렇지 않아. 자, 얘가 가속 운동하고 있고요. 얘는 정지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계가 있어. 그러면 얘가 볼 때 네 시계가 팽창됐어. 네 시계가 느리게 가라고 말하겠죠. 그럼 얘는 아니야. 네 시계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절대적으로는 이 시계가 느리게 한 겁니다. 이게 절대적이야. 상대적과 다릅니다. 그래서 상대적, 특수 상대성 이론은 서로 그 현상이 상대적인데 반해서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이게 절대적인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가속 좌표계에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 일반 상대성 이론은 보면 절대적인 거구나 라는 거야. 이걸로 인해 해결되는 게 뭐냐면 쌍둥이 패러독스, 쌍둥이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지구에 쌍둥이 두 명이 태어난 거죠. 쌍둥이 두 명이 태어나서 잘 살고 있다가 쌍둥이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가는 겁니다. 자, 매우 빠른 속력으로 가요. 등속한다면 A가 B를 볼 때 어떻게 돼? B가 1년 갈 때 자기는 1.4년 가. 그쵸? 그러면 얘가 10년 갈 때 14년 가겠죠. 그럼 A가 B를 보면서 얘기하겠죠. 내가 더 빨리 늙네?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젊어? 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게 등속일 때는 역시 B도 마찬가지야. B도 A한테 말하겠죠. 네가 젊고 내가 늙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맞아. 갈 때는 맞아. 그럼 올 때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등속이라면. 그러면 올 때도 마찬가지면 얘가 네가 젊어. 아니야. 얘는 너가 젊어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서 만나면 뭐야? 둘이 만나면 똑같을까?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쌍둥이 패러독스야. 서로 젊다고 하는데 누가 더 젊은 거냐고. 누가 더 자기가 늙었냐고 라고 할 때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걸 역설이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 이렇다면 우주선이 갔다가 오면서 여기서 가속 운동을 하게 돼요. 점점 느려져야 다시 올 수 있겠죠. 그거 다시 빨라져야겠죠. 요렇게. 그럼 가속도 운동하는 건 실제 지구야? 우주선이야? 우주선이지. 그래서 우주선에서 시간 팽창이 일어나고 실제로 다시 만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우주선 타고 온 사람이 더 뭐야? 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 들어가야 이 쌍둥이 역설이 해결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해결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이제 우주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론은 뭐냐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가야.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주를 보고 우주를 관찰합니다. 과연 우주 모형은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처음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팽창의 증거, 다음에 대폭발의 증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먼저 팽창의 증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색 편의 현상이라는 게 나오고요. 다음에 허블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히 이 적색 편의 현상이 팽창하는 우주의 증거가 되는데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하나 일단 빛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보라색은 보통 바이올렛에서 V라고 쓰죠. 빨간색은 파장이 깁니다. 보라색은 파장이 짧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어떤 파동이 발생하면 여기 관측자가 있다고 할 때 이 파원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냐? 또는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걸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원이 점점 가까워지면 이 파원을 발생시켰을 때 이 파동을 발생시켰을 때 파원은 더 안으로 오면서 그 다음 만드는 파동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만드는 파동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요 사람 볼 때 다가오는 쪽에서 볼 때는 이 간격이 어떻게 돼? 줄어들게 돼. 파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파워는 파장이 줄어들게 돼.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파장이 줄어들고 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어떨까? 멀어지는 파원이 볼 때는 파장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별이 있어. 원래 별에서 그 자체적으로 고유한 빛을 내는데 우리 지구에서 관측할 때 사람이 관측해. 와, 별이다. 관측하는데 이 별이 가까워진다면 파장이 짧아질 것이요. 멀어진다면 파장이 길어질 거야. 그런데 실제로는 뭐다? 멀어진다는 얘기야. 원래 빛보다 파장이 길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느 게 파장이 길어? 그렇지. 빨간색이 파장이 길죠. 그래서 보다 빛이 빨간색 쪽으로 편향된다. 그래서 적색 편의 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적색 편의 현상은 무슨 말이냐면 별들이 다 뭐하다? 팽창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 가까워진다면 그런 일은 없지만 청색 편의라고 말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허블 법칙은 뭐냐면 이제 허블이라는 사람이 이걸 관측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야. 자,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 보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 직선이 말하는 게 뭔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 지구가 있어. 아니, 지구인데 왜 태양을 그리나? 자, 지구가 있고 여기 관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별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여기 별이 하나가 있어요. 그쵸? 만약에 이 별의 속도와 이 별의 속도가 같다면 그것은 지구가 오히려 멀어지고 있으니까 관측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별은 속도가 V인데 쉽게 말하면 이 별은 속도가 2V야.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얘가 멀어진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이 별 자체가 또 다르다는 거야. 과연 이런 일은 어떻게 생길까 고민해보자. 자, 이제 반대편에 별이 있어. 여기도 별이 있는데 이 별도 멀어지네. 좋아, 그래. 참자. 그런데 이 별은 더 빨리 멀어지는 거야. 근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냐고. 왜 모든 별이 다 멀어지고 있지? 야, 그것도 속도가 같은 게 아니야. 속도가 같으면 상대적인 온도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속도가 멀수록 더 빠르다는 거야. 이걸 해결할 방법은 뭐밖에 없냐? 팽창밖에 없죠. 여러분이 풍선이 있어. 풍선을 불면 풍선이 커지겠죠? 그럼 풍선에 있던 점들도 더 멀어지게 될 거야. 이럴 때 여기서 보는 각점은 어떻게 돼? 더 멀어지게 되죠. 만약에 더 먼 점이 있다. 더 먼 점이 있어. 더 먼 점은 어떻게 될까? 더 빨리 멀어지게 되겠죠. 바로 그래서 팽창으로는 이 모형이 잘 설명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봐.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빨라지네 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래프예요. 이제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거리가 멀수록 속도가 커진다. 뭘 말하는가? 우주가 뭐한다? 팽창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주 팽창의 증거 두 가지 뭐야? 적색 편의 현상 또는 허블 법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V는 HR, 속도가 거리에 비례하니까 비례상수 H를 써서 그것을 허블 상수라고 하죠. 그런데 이 허블 상수는 한번 바뀌기도 해요. 전에 쟀을 때랑 지금 쟀을 때는 또 다른 거야. 그래서 허블 상수는 또 변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몰라도 속도가 뭐다? 거리에 비례하는구나. 팽창의 증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다 동의해. 사람들이 그래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이건 다 동의했어 지금은.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그거야. 팽창했다가 영원히 팽창하냐? 아니면 지금은 팽창하지만 다시 수축되냐? 아니면 지금은 팽창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도달하면 유지가 되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 의견이 갈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다루는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는 팽창하는 건 다 동의하고 있는데 계속 팽창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열린 우주고요. 다음에 팽창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유지가 되겠지. 그러면 평평한 우주가 되고요. 지금은 팽창하는데 나중에 다시 수축될 거야 라고 말하면 그것은 닫힌 우주라고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이 밀도라는 게 돼요. 우주의 밀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주가 작을 때는 뭐 할까? 밀도가 컸겠지. 다음에 팽창하면서 밀도가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그런데 이때 임계 밀도라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임계 밀도보다 밀도가 크다면 중력 효과로 다시 수축될 거야 라고 말하고요. 임계 밀도보다 작다면 중력이 작으니까 결국 영원히 팽창할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되는 거야. 그 임계 밀도랑 혹시 같다면 평평한 우주, 다시 말하면 팽창했다가 유지하는 형태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밑에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우주론에 대해서 3가지 관점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 이거는 또 중요한 거죠. 자, 뭐냐면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주가 팽창하는 건 다 동의를 했단 말이야. 우주가 팽창하는 건 다 동의했는데 그 이전에 초창기, 처음엔 어땠을까요? 이때 처음에 대폭발을 했을 거다. 대폭발을 해서 지금 팽창한다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대폭발 우주론이야. 영어로 빅뱅이죠. 멋있죠. 네, 빅뱅 하면 괜히 설레는 친구들도 있죠. 네, 여하튼 이런 대폭발의 증거는 뭘까?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봤던 허블 법칙 또는 적색 편의 현상은 팽창의 증거지 대폭발의 증거는 아니야. 여러분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대폭발의 증거는 뭐냐? 아, 그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던 것이다. 무슨 말이냐? 이때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이때 모든 곳으로 에너지가 가게 되고요. 그 에너지를 조사하고 나니까 그게 정확히 2.7K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고, 그렇다면 대폭발이 맞다면 우주 모든 곳에서 2.7K에 해당하는 빛이 또는 2.7K에 해당하는 그 전자기파가 관측돼야 한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맞다면 우리 지구 주변에서 모든 곳에서 다 2.7K에 해당하는 빛, 전자기파가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지구 중심으로 사방 모든 곳에서 오는 빛을 다 조사했더니 2.7K에 해당하는 빛이 모든 곳에서 다 오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건대 대폭발이 일어났겠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별할 게 뭐냐면 대폭발의 증거는 뭐냐? 우주 배경 복사고요. 다음에 팽창의 증거는 뭐다? 그렇지, 적색 편입니다. 다음에 허블 법칙도 이거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누가 적색 편의 현상은 대폭발의 증거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겠어요. 대폭발의 증거는 뭐다? 우주 배경 복사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리했고요. 이제는 새로운 내용입니다. 이제 우주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는 새로운 내용, 자연계의 기본 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본 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매개 입자 알아보고 기본 입자 알아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표준 모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 힘입니다. 힘은 4글자로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그 상호작용과 힘 같은 말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력. 우리가 알죠? 질량 있는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 전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을 말합니다.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고 플러스 플러스 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미는 전기력. 다음에 자석이 서로 당기거나 미는 N극과 S극이 서로 당기고 N극과 N극은 미는 자기력. 물론 자기력은 전류가 흐를 때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서 생기겠죠. 다음에 강한 상호작용이라고 불렀는데 강력 또는 강한 핵력이라고 부릅니다. 왜 핵력이라고 부르냐면 핵같이 작은 규모에서만 관측이 되고 이 거시 세계에서는 관측이 안 되기 때문에 강한 핵력이라고도 합니다. 강한 상호작용, 다음에 약한 상호작용에서 총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를 자연계에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힘이다. 기본적인 상호작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타 붕괴를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 약한 상호작용의 대표적인 예는 베타 붕괴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말을 알아두면 좋아요. 베타 붕괴가 뭘까? 원자 핵이 있어요. 핵. 원자가 아니고 이 핵 주변으로 전자가 돌겠죠.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중성자는 전하를 안 띠겠죠. 이렇게 다양한 양성자와 중성자로 핵을 만들고 있는데 그중에 중성자 하나가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이게 뭐 되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바깥에 전자를 내놓습니다. 이것을 베타 분계라고 해요. 이런 베타 분계할 때 바로 뭐냐? 이것을 묶어주던 힘, 이게 바로 약한 상호작용, 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하나의 예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네 가지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교환입자, 매개입자라고도 하죠. 힘은 그전엔 상호작용이니까 뭔가 서로 뭐야? 주고받는 매개가 있을 거다. 예를 들면 에너지를 주고받는 건 뭘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그때는 매개하는 게 뭐냐면 1이야, 1. 1. 중력이라는 힘을 통해 1이라는 매개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힘을 매개하는 건 뭘까라는 거야. 그게 바로 이렇게 4개로 합니다. 자, 강력, 강한 핵력은 글루온이고요. 전자기력, 광자, 양력, 베타 분계라 그랬죠. W 보손, Z 보손이라고 하는데 W는 뭐의 약자냐면 약하다, 위크의 약자겠죠. 다음에 중력, 중력은 중력자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미확인됐어요. 여러분 요거 주의하세요. 이 세 개는 다 확인이 된 거야. 그런데 중력자는 확인이 안 됐어. 그래서 현재는 표준 모형이라고 할 때에는 여기까지만 받아들이고 이 중력, 중력자는 표준 모형에서 제외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표준 모형은 기본 입자와 기본 상호작용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기본 상호작용은 매개 입자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표준 모형에서는 중력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틀린 보기로 중력이 표준 모형에 들어가냐고 얘기하는데 중력은 표준 모형이 아니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개는 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표준 모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외우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강력. 글루온이죠. 온으로 써요. 온. 원래 글루가 뭐냐면 풀, 접착제 같은 걸 말하죠. 붙이다, 접착하다. 그래서 글루온 하면 매우 강하게 붙이다라고 하세요. 글루온, 강력은 언제 작용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서로 강하게 작용하는 힘이 강력입니다. 만약 그러지 않다면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끼리는 뭐가 작용해? 전자기력 작용하잖아. 미는 힘. 그래서 핵은 원래 강력이 없으면 이게 불안정하게 되면 분리될 거야. 서로 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하게 뭉쳐 있다는 것은 뭔가 매우 강한 힘이 당기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적어도 중성자를 넣어줘야 생겨. 양성자 두 개끼리는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사이에 뭔가 강한 힘이 있구나. 그것을 강력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강하다는 건 뭘까? 그렇지. 전기력보다 강하다는 거야. 그래서 전기력보다 강한 힘, 강력이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있어요.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떻게 만드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쿼크라는 걸로 만들어요. 중성자와 양성자를 한번 보도록 하면 중성자는 3개의 쿼크, 양성자도 3개의 쿼크로 만드는데 이 각각의 쿼크를 잡아당겨 주고 있는 힘, 그것은 강력이라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쿼크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3분의 2 전하량,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쿼크가 이런 것을 업 쿼크, 이걸 다운 쿼크라고 하는데 보통 중성자는 업 쿼크 하나에 다운 쿼크가 2개고요. 양성자는 업 쿼크가 2개고 다운이 하나야. 그래야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전하량이. 자, 그런데 DD 서로 뭡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음에 플러스. 그렇죠. 그러면 플러스끼리 뭐야? 당기고 마이너스끼리 밀겠죠. 자, 양성자는 더 큰 문제야. 플러스 2개가 있어요.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가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전기력은 당기겠지만 이 전기력은 밀겠죠. 원래 분리가 돼야 되는데 매우 강하게 묶여 있어요. 그럼 이건 전기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글루온, 강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력은 어디에 작용한다? 핵자끼리, 양성자와 중성자, 핵자끼리, 그리고 쿼크끼리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전기력보다 세서 뭉쳐있게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강력은 그렇게 근로원으로 해결했고요. 양력은 이렇게 외우세요. 보손, 보손 이렇게 외우세요. 근로원, 보손 외우시면 되고요. 자, 보손은 왜 양력이라고 부르냐면 아까 베타 분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중성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양성자와 전자로 분리된다라고 했죠. 자, 만약에 양력을 논하지 않으면 양성자와 전자는 마치 뭐야? 전기력으로 묶여 있겠지. 그럼 떨어질 리가 없어. 그런데 실제 중성자가 분리가 된단 말이야. 그 말은 이게 뭔가 전기력보다는 좀 약한 힘으로 있었구나. 그래서 분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양력인 거야. 전기력보다 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강력은 뭐다? 양력은 뭐다? 보손. 이렇게 바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전자기력은 광자는 그닥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상호작용과 매개입자 알아봤고요. 무엇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력자. 그래서 중력은 표준명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의하시고요. 알아두시고. 자, 이제 지금은 마지막입니다. 표준명의 마지막인데 기본 입자. 기본 입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입자는 여러분이 이걸 아예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본 입자는 총 12개가 있어요. 가벼운 입자 6개, 무거운 입자 6개. 무거운 입자 6개를 쿼크라고 하고요. 가벼운 입자 6개를 렙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쿼크에는 뭐가 있냐? 업 쿼크, 다운 쿼크, 위 쿼크, 아래 쿼크. 다음에 맵시, 참 쿼크, 야라탄 쿼크, 스트렌지인데 이름이 우리말로는 야라탄이 됐네. 꼭대기, 탑 쿼크, 바텀, 바닥 쿼크에서 쿼크는 총 몇 개? 6개가 있다. 자, 재밌는 건 쿼크의 전하량은 다 뭐야? 플러스 3분의 2 혹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야. 여기서 이 2는 뭐냐면 기본 전하라 그래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을 기본 단위 전하 2라고 합니다. 바로 전자의 전하량이에요. 그래서 이 기본 단위 전하보다 몇 배냐라는 거야. 그래서 쿼크는 이 기본 단위의 정수배가 아니라 이렇게 3분의 1, 3분의 2배라는 거. 정말 재밌죠? 다 그렇게 전하량 가지고 있고요. 자, 기본 입자 렙톤은 가벼운 입자야. 렙톤. 여러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친다? 랩탑. 노트북을 랩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가볍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렙톤, 가벼운 입자다 이런 뜻이고요. 자, 렙톤에는 뭐가 있냐? 자, 볼까요? 전자, 뮤온, 타우. 자, 뭐라고? 전자, 뮤온, 타우 3개가 있고요. 다음에 중성미자라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중성미자가 또 존재해요. 왜 이름이 중성미자일까? 전하량은 가지지 않았어. 보세요. 전하량이 0입니다. 왜? 그래서 이름이 중성이야. 다음에 미자일까? 이 미가 매우 작다는 뜻이야. 너무 질량이 작은 입자에서 중성미자. 전자의 중성미자, 뮤온의 중성미자, 타우의 중성미자란 얘기야. 뭐냐면 전자가 나올 때 같이 뛰쳐나오는 매우 작은 질량의 입자가 있는데 그것을 전자 중성미자라고 합니다. 사실 베타 분계에서도 양성자와 전자로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 중성미자가 거기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전자 중성미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입자 정리해 보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머릿속에 있어야 돼. 기본 입자는 총 몇 개가 있어? 12개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6개, 6개씩. 자, 무거운 거보다 쿼크, 가벼운 거보다 렙톤. 쿼크는 6개가 있지. 이름은 다 몰라도 좋아. 하지만 딱 하나는 알아야 돼. 업 쿼크, 다운 쿼크, UDD, UUD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양성자를 구성하냐, 중성자를 구성하냐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전하량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고요. 렙톤, 총 6개가 있죠. 일단 3개가 있지. 전자, 뮤온, 타우.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중성미자가 각각 있다야. 자, 중성미자는 왜 이름이 중성미자라고? 왜 중성이라고? 전하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량이 있는 입자가 뭔지, 전하량 없는 입자가 뭔지도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전부 정리한 게 바로 표준명입니다. 자, 표준명을 한 표로 그려봤습니다. 자, 표준명이란 뭐냐? 표준명이란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 다음에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매개입자. 그래서 기본 입자와 매개입자로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걸 표준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 입자에는 뭐다? 쿼크 6개, 렙톤 6개가 있다. 왜 이름이 렙톤이야? 가벼우니까. 다음에 상호작용은 원래 4개지만 그중에 3개만 가진다. 왜?
매개 입자가 발견돼야 되는데 중력은 매개 입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광자, 글루온, 보손으로 매개 입자가 되는 세 가지 힘, 전자기력, 강력, 양력.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상호작용과 총 12개의 기본 입자를 요걸 다 묶어서 우리 모든 것을 구성하는 걸 설명하는 이것을 표준 모형이라고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밑에다 썼는데 아까 얘기했었죠. 양성자는 UUD로 된다 그랬어. 왜?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량을 띠겠죠. 근데 U는 플러스 3분의 2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둘, 마이너스 3분의 1이 하나 이렇게 해서 플러스 1이 되는 개념이고요. 다음에 UDD는 뭐냐면 플러스 3분의 2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요 전하량에서 뭐야? 전하량이 중성이 되는, 0이 되는.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어떤 쿼크로 이루어졌는가까지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뻔하죠, 질문은. 표준 모형을 기본 입자, 상호작용, 매개 입자로 설명하라 그랬어요. 그럼 뭐야? 기본 입자, 뭐와 뭐가 있다? 6개의 뭐? 그렇지. 6개의 쿼크. 다음 6개의 뭐? 6개의 뭐가 있다? 렙톤이 있다라는 사실. 자, 그래서 총 12개의 기본 입자. 그렇죠. 요것을 우리는 기본 입자라고 합니다. 쿼크에는 6개가 있다 그랬죠? 업 쿼크, 다운 쿼크는 기억이 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 안 나도 뭐 어쩔 수 없죠. 차밍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다음에 탑 쿼크, 바텀 쿼크. 이렇게 하는 건 전하량 때문이야. 얘네가 전하량이 플러스고 얘는 전하량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이죠. 다음에 렙톤은 일단 전자, 뮤온, 타우 이게 생각이 나야 돼. 전자, 뮤온, 타우가 생각이 나야 되고요. 그에 따른 뭐? 중성미자가 있더라. 그렇죠? 그에 따른 중성미자가 있더라.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12개의 기본 입자가 있다. 이러고요. 다음에 상호작용은 몇 개만? 3개만. 왜냐면 발견 안 된 게 하나 있죠. 그래서 상호작용은 전자기력, 다음에 강한 핵력, 강력, 약한 핵력, 양력으로 볼 수 있고 각각의 매개 입자, 전자기력은 뭐더라? 광자, 강력, 강해, 접착, 글루온. 기억나십니까? 글루온 양력은 뭐가 있냐면 보손, 보손 하라 그랬죠? 그런데 약해, 위크, 약해해서 W 보손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Z 보손까지는 뭐 기억이 안 나다 하더라도 적어도 W 보손은 W가 위크의 의미니까 아, 양력에 있구나 라고 아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그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추가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추가 문제는 학력평가 문제인데 어제 2014년 11월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에서 2번으로 나왔던 문제네요.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수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표준 모형으로 설명했다 그랬어. 표준 모형은 뭐다?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 3개죠. 자, 보겠습니다. 원자 핵은 쿼크 3개가 강한 상호작용으로 결합하였다. 맞죠? 강한 상호작용의 얘는 쿼크끼리, 다음에 핵자, 양성자와 중성자끼리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A를 매개하는 입자는 글루온, 글루온 강력 맞지요? 기억 맞고요. 니은 그 중에 원자 핵은 강한 결합해 형성된 양성자이며 자, 양성자 뭐야? 플러스 1가를 가졌지? UUD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다음에 전자는 양성자와 전자기 사용 무슨 말이냐? 원자 핵은 플러스 2 전하량을 가졌고 전자는 마이너스 2 전하량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수소 원자인데요. 이 둘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당연히 전자기력이죠. 전자기력, 양성자와 전자기 상호작용, 바로 전자기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B는 기본 입자냐? B가 뭐야? 양성자 기본 입자니까? 기본 입자 뭐야? 쿼크, 렙톤. 이것만 기본 입자야. 양성자는 쿼크로 인해 만들어진 거지. 기본 입자는 아니니까 니은은 탈락. C는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 작용하냐? 당연히 전기력은 뭐야? 전하를 띄어야 되겠죠? 이렇게 전하를 띤 입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 맞지요? 하나 물어보자. 이런 전자기력 매개하는 입자가 뭐더라? 그렇지. 광자죠. 광자. 네. 다음에 양성자를 이루는 쿼크는 뭐더라? UUD. 그쵸? UUD. 말이 좀 재밌는데 UUD까지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추가 문항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은 현대 우주 모형을 바탕으로 우주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우주의 크기. 보면은 갑자기 커지고 여전히 커지고 있죠. 아, 팽창이구나, 팽창. 이거 팽창을 말하는 거고요. 여긴 엄청난 갑자기 팽창이죠. 아, 대폭발. 이건 대폭발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A는 대폭발, 그렇지. 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B는 우주 배경 복사가 일어났습니다. B에서 이제 그 폭발에서 에너지가 전체 다 퍼져 있고, 그게 우주 배경 복사 만들고,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골라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A에서 우주의 모든 질량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었다? 그렇죠. 한 점에 있다가 폭발하는 거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A에서 B로 갈수록 우주의 밀도는 감소하냐? 팽창하니까 당연히 뭐야? 그 안에 밀도는 어차피 총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팽창할수록 밀도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밀도는 감소한다? 맞는 말이고. 우주 배경 복사는 대폭발의 증거냐? 그렇지. 팽창의 증거는 뭐였더라? 적색편이 허블 법칙. 따라서 요것도 맞네요. 답은 다 맞으니까 답은 5번. 네, 어렵지 않았고요. 아,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을 서술형 문항으로 맞춰볼까 합니다. 자, 서술형 문항은 특수상대성 이론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 문제는 이 그림은 2012년 9월 고등학교 2학년 물리원 7번에 나온 그 그림을 따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은 교과서에도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정말 보여주는, 그거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이에요. 바로 뮤온 입자인데, 뮤온 하면 뭐가 기억나? 렙톤 기억나죠? 보겠습니다. 뮤온은 우주선은 지구 대기권 도달하여 공기층과 충돌하여 생긴다. 자, 뮤온은 우주선이 온대요, 우주선. 우주선이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입자들인데 마치 선처럼 보이는 데서 우주선이라고 하는 거야. 코즈믹 레이라고 하는데요. 우주선엔 다양한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주선 중에 어떤 게 공기와의 충돌에 의해 뮤온을 만든대요. 그런데 이 뮤온은 뭐야? 광속의 99%로 이동하고 고유수명이 너무 짧아. 아주 짧대. 뭐라고? 고유수명이 S로 아주 짧지만 많은 뮤온이 지표에서 발견된다. 여기 왜 만이라고 했을까? 만. 그거는 생겨도 너무 수명이 짧기 때문에 오다가 어떻게 돼? 다시 소멸된다. 다른 걸로 붕괴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지표에 있는 사람은 뮤온을 관측할 수 없고 여기 있는 사람이 뮤온을 관측하는 게 맞고 이건 내려오다가 소멸돼야 맞는 거야. 왜? 고유수명이 짧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했는데, 예측했는데, 자, 실제 어떤 거 보자. 그림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부에서 발생한 뮤온을 나타내는 것으로 뮤온의 고유수명이 짧아서 원래는 어떻게 되냐? 지표면에서 뮤온을 발견하기 힘들어야 한다. 왜? 너무 짧아서 수명이. 그런데 실제로 뮤온이 실제로는 뭐야? 많이 발견된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는 거야. 자, 계속 보겠습니다. 지표면의 정지좌표계에서와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했습니다. 물론 뮤온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는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 하나 얻어볼게.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입니까? 뚜두둑 어디가 보이냐면 혹시 이 단어가 보입니까? 고유수명. 선생님이 얼마나 힌트를 주고 싶었으면 고유수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유수명 뭐 같아요? 고유길이, 고유시간, 특수상대성 이론에 등장하는 거죠. 이 고유수명은 뭐냐면 자, 여기 정지에 있는 사람이 있어. 정지에 있는 사람이 지금 뮤온을 관찰해. 그랬더니 뮤온이 좀 있으니까 소멸되는 거야. 띵 사라지는 거야, 이게. 근데 사라진 시간 쟀더니 그게 얼마야? S라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당연히 이 뮤온의 수명은 S겠지. S라면 V 속도로 올 때 S라면 여기까지 오다가 없어져야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고유수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다는 거야? 여기까지 온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고유수명을 S라고 합시다. 정확히 말하면 S0라고 한번 해볼까요? S0. 고유수명. 자, 그러면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뮤온을 볼 때는 자, 고유수명은 현재 어디에 있는 거야? 뮤온의 수명이니까 뮤온 자체에 있는 거죠. 즉, 여기에 있는 거야, 고유수명이. 그런데 지표면에 있는 사람 볼 때는 고유수명이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는 상대방의 시간은 어떻게 된다? 팽창된다.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시간이 어떻게 측정이 돼? S로 측정되는데 S가 뭐해? 그렇지. S0보다 길단 말이야. 그래서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뮤온의 수명은 그렇지. 그래서 자, 지표면에서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뮤온의 자 수명이라고 해야 돼. 고유수명만 안 쓴 이유는 고유수명은 뮤온 자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수명은 자 뮤온의 고유수명보다 어떻게 돼? 수명보다 크다. 요 내용이 들어가겠죠. 왜? 특수상대성 이론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뭐야? 뭐가 적용돼? 그렇지. 시간 팽창이 적용되는 거죠. 글씨는 엉망이지만 뭐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시간도 다 됐고. 그런데 특수상대성에 무엇이 적용됐기 때문에 뮤온의 수명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설명해 주겠죠. 자, 이게 바로 누가 볼 때야? 그렇지. 지표면의 정지좌표계에서 본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뮤온에서 보겠습니다. 뮤온. 자, 뮤온에 있는 좌표계에서 볼게요. 누가 뮤온에 타고 있을 리는 없지만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뮤온 좌표 쓰면 어떠냐면 오히려 지구가 다가오는 거죠. 지구가 다가오는 건데 이럴 때는 수명을 논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뮤온은 자기 자신의 수명은 정해져 있으니까. 자, 그럼 뭘 보냐? 뮤온이 올 때 뭐야? 산이 보이는 거예요. 산. 그렇지. 자, 이 산의 길이는 자, 원래 길이는 지표면에서 보는 게 원래 길이, 고유 길이겠죠. 산의 높이가 L0라고 한다면 실제 뮤온이 보는 산은 어때? 자, 길이 수축 생각납니까?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운동하는 상대방의 길이를 볼 때는 수축된다. 기억납니까? 그래서 뮤온이 볼 때는 산의 길이, 산의 높이가 어떻다? L이라고 한다면 그 L은 뭐다? 산의 원래 고유 길이보다 짧다. 그럼 얘가 볼 때는 자기는 고유 수명이 S0 맞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산이 짧아.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뮤온에서는 뭘 얘기해야 된다? 뮤온에서는 시간 얘기하면 안 돼요. 뮤온에서는 산의 길이, 산의 높이를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는 안 쓰게 말로 할 텐데 자, 뮤온에서 볼 때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뭐야? 길이 수축 효과에 의해 뭐야? 그렇지. 이 에베레스트 산의 길이, 산의 높이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원래 에베레스트 산의 고유 길이보다 짧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뮤온이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서술형까지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로 이제 모든 상대성 이론도 끝났고 역학으로 출발해서 상대수 다 끝났고 우주론도 했고 이제 기본이론도 했어. 이제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전자기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역학 끝나는데 물리는 일단 역학을 잘해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전자기도 저절로 잘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좀 어렵겠지만 이 앞쪽 뉴턴 역학부터 등가속도 운동부터 해서 이 상대론까지 여러분 요 내용 하나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자신감이 붙을 거고요. 그러한 자신감은 이 뒤에 있는 전자기, 그다음에 물질, 마지막 그 유체까지 정말 그 어렵다는 유체까지 자신을 끌어줄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은 두 가지로 생깁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내신 준비하는 여러분들 네 노력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세요. 난 할 수 있어. 이 두 가지가 될 때 자신감이 생기고 역시 여러분 학업에 큰 효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계속적인 노력 화이팅 합시다.